당신 자식이니? 당신이 맡으시구려. 암만 해도 얘가 죽을라나 보. 필시 어떤 놈의 집 자식한테 젖을 대이는 게야. 에이, 깜찍한 것들. 유모, 이무영. 유모 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나는 유모를 두었다. 아내한테 쪼들리는 것도 쪼들리는 것이려니와 첫째, 나 자신이 아이한테 볶여서 못 살 지경이었다. 어떤 편이냐면 아내는 사대사상의 소유자였다. 아내 자신은 자기는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되게 크게 버려놔서 자기가 사대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푸푸하지만은 입덧이 났을 때부터 벌써 산파 걱정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직 피가 엉기지도 않았을 때건만 아이가 논다고 수선을 피우는 것이라든가 당신 친구 부인의 혹 상과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아침마다 한마디씩 주장질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나이 어린 탓으로 돌리면 못 돌릴 것도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대주의자라는 것만은 면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나이 어린 탓도 있기는 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등잔덩이처럼 살아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식구가 꿀벌처럼 엉겨들어서 버젓한 외딸이면서도 아기자기한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라난 아내였고 나 자신이 또한 이렇다는 이유는 없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눈을 못 맞추고 10여 년을 제멋대로 굴러다닌 사람이라 아내라기보다는 친구의 누이에게 대하는 것 같은 애정으로 아내에게 대해온 관계로 아내는 나를 어려워하는 대신 응석을 한다. 그러한 아내인지라 유모 걱정을 하는 것은 예사로 들어왔다.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번이언이 제 다리 찾고 아내의 배가 빵그랗게 일어난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산파 때문에 재수를 하는 아내를 그저 퍽퍽 웃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방안을 매대기를 치면서 복통을 호소할 때서야 부랴부랴 산파 주선을 하다가 뒤늦고 말았다. 그래서 생전해보지도 못한 해산 시중을 식모하고 치른 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지 안 난다고 울상을 해도 나는 들을 때뿐이지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곤 했다. 글쎄 어쩌자고 나만 복귀게 한대요. 당신은 아침에 휘익 나가면 밤에만 들어오시니까 아주 이건. 아내는 참다 못해서 짤끔했다. 글쎄 여보, 유모를 어디서 파는 줄 아오? 어떻게 갑작스레 입에 맞는 떡을 구하오? 박순영이가 아이 낳을 줄 알고 저통을 메고 다닌답니까?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면 아내는 냄비 속에 콩알처럼 튀다가도 아이 내 참 당신같이 마음이 편해서야 하고 마지못해 웃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이럭저럭 며칠이 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정말 아내의 저통은 들어붙고 말았다. 젖먹이는 젖꼭지를 빨다가도 신선치 않으면 바르르 떨고 재수를 한다. 더욱이 그날 밤은 양육꼭지를 물려도 괴병만 피운다. 아내는 어르다, 젖꼭지로 달래다, 추석이다, 별짓을 다 해도 바늘방석에 앉은 아이처럼 잡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참았던 분이 복받치는지 젖먹이를 내게다 집어 던지듯 내안긴다. 당신 자식이니? 당신이 맡으시구려. 왜 내 자식인가? 그럼 뭐야요. 당신이 늘 그러잖았수. 머스멜 낳으면 당신 거고 계집애를 낳으면 내 거라고. 그 말 끝에는 픽 웃으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아내는 팩 돌아앉아서 홀짝홀짝 울더니 무슨 큰 불행이나 되는 것처럼 점점 울음소리가 높아진다. 아무리 남자라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못 본 채 한대요. 아내는 이런 넋두리까지 하며 맘 놓고 운다. 이제 그만큼 해두구려. 어디 좀 알아봅시다. 다 그만둬요. 그까지 자식 죽거나 말거나. 그날 밤은 둘이 다 뜬 눈으로 세웠다. 추석이면 쟁알쟁알 하다가도 심통이 나면 자지러진다. 나는 홍고니 잠이 들다가도 깨고 했다. 고놈의 것 그냥. 참다 못해서 중얼거리니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모 구하긴 싫은 사람이 애우는 소리는 왜 싫다시오? 하고 기어이 한술 뜬다. 사실 한두 번 내동댕이 쳐서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을 만큼 아이는 보채었다. 이럴 즈음이라 유모가 있다는 말을 듣자 나는 귀가 뻔했다. 그날 밤부터 오기로 작정이 된 뒤에야 외손녀 보러 온다고 3, 7일이 나자마자 뛰어 올라온 장모가 궁합을 봐야 하느니 손이 있는 날 여편네를 드릴 수야 있겠느냐니 하고 푸념을 하는 것도 못 들은 채 했다. 아내도 중학은 마친 터라 궁합을 본다고 서둘지는 않으나 유모의 젖을 분석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꽤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 그러나 이거저것 다 따질 겨를이 없을 만큼 나는 며칠 내 아이한테 달달 볶이어서 잠을 못 잤다. 뭘 그런 걸 따지요. 그 사람도 사람일 게니까 사람 젖이 나겠지. 사람 젖꼭지에서 개젖이야 나겠소. 하지만 그 집 혈통도 안 보고 어떻게 젖을 먹인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누가 안다우? 글쎄 괜찮대도 그러거든. 소개하는 사람도 점잖은 이고 K의 어린 것도 이 사람 젖으로 살아났다는데. 이렇게 꾸며대기도 했다. 실상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야말로 만들어 파는 물건도 아닌 유모를 또 어디가 얻어올 길이 망연했다. 그래서 끝끝내 뻑뻑 우겨대는 것을 젖도 없는 것이 애는 못하러 낳는 게야 하고 서슬이 펄에서 윽박 찔러놓고 그래도 나와서는 유모를 소개해준 같이 잡지를 보는 S를 도렴동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문학 잡지 발간에 관한 의논을 한 후에 온 뜻을 이야기했다. S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글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간다. S도 자기 부인이 소개한 것이라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있더니 자기 아내도 유모의 근본에 대해서는 백지라고 한다. 자네가 하도 애쓰기에 집사람들어 좀 수소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저 집에 있는 식모가 소개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을 말하더라네. 저 집에 갔다 오면 웬만 것이 알겠지만은 혈통이 어떤지 병이 있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들고 일어서려니까 S는 기를 쓰고 붙들었다. 아니야, 어떻게 되었든 유모는 데려다 놓고 봐야지 않겠나. 글쎄 안 깨나 유모 집도 화동이라니까 화동서 개동이야 못 찾아가겠는가 뭘. 그러고 지금 저 집에 가서 식모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나 좀 허세그려. 볼 일부러 가시기까지야. 바로 여긴데 뭘. 볼 일이 없어도 하루에 몇 번씩 가는걸. S 부인의 보고도 우리의 예측대로였다. 고향은 밀양이라는 것과 남의 소작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가다가 삼남 수제의 논이 개천이 돼버려서 서울로 올라왔다. 나이는 30이나 시골 사람 요량해서는 만원인데다가 아들 하나 있던 것을 물에 띄우고 젖먹이가 하나 있었으나 그것마저 잃어버렸다. 이것이 S 부인의 보고였다. S와 저녁을 같이 하고 집에 돌아온 때는 유모도 벌써 와 있었다. 언뜻 보고 그만하면 싶었다. 나이가 좀 앳되어 보이기는 했으나 기골이 장대한 것이 얼굴도 투덕투덕했다. 얼굴에 화기가 안 도는 것은 고생에 찌들려 그런 것이리라 했다.
깐깐스런 장모의 눈에도 거슬려 보이지는 않았던지 두 사람도 걱실걱실한 게 괜찮구만서도 아이가 죽었다니 깨름직하지 않은가. 장모님 마음에 든 것을 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가 봅니다. 그러고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도 홍역을 하다가 죽었다니까 왜 깨름직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은 못할 소리지만 딸린 애가 없는 편이 되려 낫지요. 그래도 그 악스런 장모는 점장이를 찾아가서 궁합이며 손이며 다 물어보고야 결말을 지었다. 어떡할까요? 유모 말은 제 집도 그리 멀지 않고 하니 하루에 3-4번씩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튿날 아침, 자리에 누운 채 아침 담배를 피우고 있으려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이런 의논을 한다. 대관절 월급은 정했어? 15원을 달라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5원을 떼고야 우린 뭘 먹고 사루? 하지만 내라면 됐지 별수가 있어. 봄엔 그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도 여간 내기가 아닙디다. 뭐 어디선 식모 월급이 얼마고 어디선 유모 월급이 얼만데 하며 주워 섬기는데 아주 문서가 화납디다요. 어쨌든 월급도 작정이 되었다. 물론 제 집에서 다닌다는데도 이의가 없었다. 아니, 그것은 되레 이쪽에서 청할 일이었다. 아내도 참 젖은 되는 터요. 집에다 둔다면 아무리 안 먹는데도 7-8호는 먹을 거고 방 하나는 따로 치워주어야 할 거고 보태줄 것은 없더라도 주제가 사나우면 그것도 못 본 채 할 수 없을 것이고 보니 하루에 3-4번씩 제 시간만 맞춰준다면 더 생각할 나위도 없었다. 나이 젊은 것도 꾸지지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야 좋잖겠수. 15원을 준대도 우리야 15원밖에 안 되는 폭인데 집에 둔다면 5원어치만 먹겠수. 그야 그렇지요. 그럼 됐지 뭘 그라우. 죽그릇에 넘어지는 셈치고 생색이나 내구려. 허구 그뿐인가? 또 뭐야? 젊은 유모한테 애 잃을까봐 맘 캥기지도 않을 거고. 아따 겁날 것 없어요. 잘도 없을걸. 고심하던 유모 사건의 단락을 짓자 우리 부부는 이런 웃음의 소리까지 했다. 유모는 아내의 눈에 아주 쏙 든 모양이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꽤 까탈스럽고 그악스러운 장모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다. 생김도 그렇지만은 아주 사람이 털스러운 게 웃음의 소리로 곧잘 하대나 그려. 하고 장모가 회사에서 돌아온 나를 붙들고 유모를 죽혀 세울라 치면 아내는 제가 칭찬이나 받는 듯이 맞장구를 친다. 참 그래요. 아까도 와서 시골서 살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구수하게 잘 앞디다. 그래 어디 불쌍해 듣겠더냐. 이것은 장모의 말이었다.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유모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편이냐면 변덕스러운 장모요. 사대주의자인 아내의 일이라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그런 걱정까지 했다. 저 또 유아에게 맞는 모양이었다. 먹지를 못해서 비영비영 하던 것이 며칠 새로 두 뺨에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다. 울음소리도 훨씬 영악스러워졌다. 달소수나 되더니 인제는 정말 사람 같았다. 윤기도 없이 원숭이 볼기짝처럼 새빨갛던 얼굴도 점점 붉은 빛이 가시고 제 살빛이 돌아온다. 모자라서 찢어놓은 것처럼 빡빡해 배던 눈꺼풀도 여유가 생기고 눈 아래도 제법 광채가 났다. 어끙 아빠가 왔네. 얘 성순아 아빠 보고 과자 좀 주 그래. 나는 장모가 어르는 것만 우두커니 굽어보고 섰었다. 성순이는 연글지 못한 동작업만 잽싸게 굴리고 있다.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생전 처음 나의 머리에 떠올랐다. 저것이 나의 피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결코 기쁘지 않은 감정은 아니었다. 적어도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 감정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기쁜 것도 같았다. 형언은 할 수 없으나 푸근한 것도 같았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어딘지 한 귀퉁이가 빈 것 같더니 손발을 바둥거리고 있는 어린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 비었던 구석이 채워진 것처럼 든직도 했다. 하여튼 그것은 야릇한 감정이었다. 묵처럼 는실는실 하던 살이 굳어지고 윤이 나고 붉은기가 걷히어 제법 사람 형태를 쓰자 그 야릇한 감정은 차츰차츰 구체화해가고 염으로 갔다. 암만 해도 그 감정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어버이의 애정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자식, 딸년에 관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모에게도 머리를 쓰게 된 것이었다. 나는 뒤늦게 유모의 피검사도 했다. 젖을 분석도 해보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체라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을 때 한숨이 휘 내쉬어졌다. 오늘은 잘 먹습니까? 딸년에게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이런 주책 없는 인사를 했다가 아내한테 핀잔을 맞기도 했다. 왜 걔가 언젠 젖을 안 먹었어? 어떤 날 나는 본정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섰었다. 비행기니 기차니 목마니 하는 것을 이것저것 구경하다 말고 그것이 언제나 저런 목마를 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셀룰로이드로 만든 손잡이를 한 개 사들고 돌아왔다. 성순아, 이것 봐라, 이것 봐. 마침 방 안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딸년을 어르고 있으려니까 앞치마 폭에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그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안팡지게 쥐고 있구려. 아내는 갑자기 내가 어린 것한테 긴게 구는 것이 우스웠던지 이제 당신도 철이 나시나 보구려 하고 웃는다. 그러나 딸년에게 대한 나의 관심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관심은 나도 모르게 도를 넘어서 잔소리로 변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느니, 베개를 삐뚤게 받쳐주어서 머리가 한쪽으로 일그러지겠다느니, 어른들이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아이가 눈을 짓뜨게 되느니, 나의 참견할 영역이 아닌 데까지 아는 체를 하자 아내는 말끝마다 톡톡 쏘아붙였다. 물론 수다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번연히 내 말이 옳건만도 되레 나를 윽박지르는 때도 있는 것 같았다. 글쎄, 당신더러 그런 일 참견하시랬어요. 어려우니 알아서 할까봐. 이건 오줌똥 받는 데까지 참견이구려. 아따, 이건 소리만 삑삑 지를 줄 알았지. 자기 잘못한 생각은 도무지 안 나. 글쎄,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우리끼리야 괜찮지만 유모가 듣는다면 곱깝게 생각하지 않겠수. 자기는 올 때마다 기저귀까지 빨아주고 온 정성을 걔한테 다 바치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면 오죽 섭섭다고 하겠수. 생각하면 그도 그럴듯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유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웬일인지 여자들 손에만 아이가 맡겨지는데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아내에게서 아이에 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외에 절대 간섭을 허락지 않는다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집에서 요샌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이에요. 어떻게 수소문 해보셔서 일자리 한 군데 마련해 주십시오. 자기 집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늘 이상하게 생각해오는 눈치더니 하루는 유모가 풀쑥 이런 말을 꺼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거 어디 하나 쳐내주시구려 하고 말을 시키라고 그러는지 탄한다. 원래 사람을 어디 천할 만도 천할 만한 주제도 못 되지만은 지게꾼을 소개할 만한 자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아내 자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필시 면치레로 한 말이겠거니 싶어 나는 잠자코만 있었다. 그런 터라 나는 그날로 잊어버리고 말았다.
유모도 그 후에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런지 며칠 지난 어떤 날, 나는 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는 순 학술 잡지를 편집해오던 논단을 갑자기 대중잡지로 고쳐보자는 의견이 돈 것이다. 나는 물론 반대였다. 그러나 논단의 경영자인 K가 그것을 고집하는 이상 중불나게 나만이 나설 것도 없고 또 그런데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굿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다고 반대당인 S와 함께 애꿎은 선술집만 뒤진 것이었다. 그 노릇이 어떻게 하겠나. 월급 40원도 좋지만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물론 논단 역시 합법 출판물인 터고 보니 그것을 간행함으로 해서 그의 양심이 자위를 받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급한 독자의 취미에 영합시키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잡지를 편집한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적 양심이라고 할 것까지도 못 되는 아주 평범한 도의심의 발작이었다. S의 심경에 나도 물론 동감이었다. 그리고 응당 그의 태도를 같이 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했다. 동의를 표하고 태도를 작정하려고 한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어린 것의 토실토실한 뺨이 떠올랐다. 술덤벙 물덤벙 살아오던 나에게 처자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재인식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편으로 해석하거나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두드러지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면서도 계급적으로 보아 추호만큼도 대중에게 기여함이 없는, 아니 되레 악영향을 주는 대중 취미 잡지에 이름을 내걸기가 괴롭다고. 처자를 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괴로웠지만은 그렇다고 처자에 얽매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꾸벅꾸벅 돈 40원에 얽매인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도리도 없었다. 입으로는 어쩌니 야불야불 짓거리면서도 몇 해 배운 아라비아 숫자의 덕택으로 다산에는 빠른 아내다. 양심과 기근과를 바꿀 아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없이 우울했다. 내가 늦게 들어올 때는 의례껏 그랬지만은 아내의 심기는 또 좋지 못했다. 그래도 전에는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무언중에 그러면서도 범할 수 없는 법률처럼 되어 있는 가정생활인지라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늦었다더라도 떳떳하게 배심을 부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지만은 문 좀 닫고 들어오셔요 하고 툭 쏘아 붙이는데도 귀 거슬리게 들을 여유도 없었을 만큼 나는 내 생각에만 골몰했었다. 요샌 웬일인지 유모가 발이 떠요. 아주 안 볼 사람처럼 쌀쌀하게 굴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을 붙인다.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지 뭘.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 전 나는 품도 전만 못하던데 어디 다른데 또 젖을 빨리러 다니는 게나 아닐까. 아마 모녀가 앉아서 이때껏 주고받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탄하지 않았다. 얼굴 생김으로만 한데도 그네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야마리 까진 짓은 할 것 같지도 않았지만은 머리가 어수선하여 이러고 저러고 참견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그대로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쓰러졌다. 취미 잡지 문제는 며칠을 두고 계속이 됐다. 사장되는 사람은 실상 문화사업을 위한다는 이보다도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터고 보니 잡지를 발간하고 수지도 맞고 한다면 더 볼 나위 없을 것이었다. 같이 일보는 사람들의 공기도 반수 이상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았다. 다만 S만이 사의를 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둬. 탈을 쓰고 참아봐.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에 몰두했다. 이렇게 머릿속이 어수선한 동안에도 아내는 몇 번이나 나의 귓전을 울렸다.
갑자기 전보를 받고 내려가면서 장모되는 이도 유모를 갈아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아내의 사대주의에서 나온 의논일 게라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늦도이도 가시고 바람도 제법 산들산들해졌다. 마침 그날은 아침결에 소나기가 한 줄기 지나가고는 여우볕처럼 햇살이 퍼졌다. 나는 며칠 내로 무겁던 몸이 가뿐해져서 사로 나가서 급한 시간을 다투는 것만 대강대강 정리를 해놓고 S, K, M 이렇게 작당을 해서 몰려 나오다가 아내와 딱 마주쳤다. 웬일이요? 한 손 접는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가 안 와요. 유모도 사람이니 혹 그럴 때도 있지 않겠소. 난 또 무슨 큰일이나 났다고. 글쎄 그러시지 말고 좀 가보셔요. 암만 해도 딴 데 또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해야 아내의 고집을 꺾자면 왁자지껄해야만 되겠기에 그럼하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절에 가서 놀다가 다 저녁 때에야 들어갔다. 아내가 아는 체를 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유모 왔습니까? 나는 젖먹이 머리맡에 놓인 양유통을 보았다. 그럼 온종일 안 왔나 보구려? 다 저녁 돼서야 다녀갔어요. 대꾸하기도 싫다는 말씨다. 왜? 무슨 일이 있답니까? 남편이 알아서 몸을 못 배쳤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앓기로서니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니 잠깐 다녀감직한 노릇이라고는 생각했지만은 그러잖아도 성이 머리끝까지 난 아내를 북돋아줄 때도 아니다. 나는 또 한 번 참았다. 8시가 지나서 유모가 왔다. 그래 바깥어른이 편찮다더니 좀 어떠시오? 하고 물으니까 유모는 잠깐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이제 그만해요.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어디가 어때서 그럽니까? 몸살이죠 뭐. 몸살? 몸살이라면 남의 아이를 맡은 사람이니 잠깐 다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어려워 말고 바른 대로 얘기를 하구려. 우리 친구의 영한 의사도 있고 하니 좀 가서 보이기라도 하게. 뭘요? 몸살인데요. 유모는 몸살만 자꾸 내세우더니만 자기도 난처하던지 화병이야요. 화병. 벌이는 없죠. 양식은 떨어지죠. 성미는 급하죠. 단 2식구라면이야 그것까지면 그럭저럭 조석은 끓여 먹잖겠수? 그야 15원 가지고 못되고 하면 어렵게 하겠지만 살림이란 한도가 있는 게요. 아내는 무슨 단서 나오던 듯이 이렇게 꼬집어 말을 한다. 아이 참 생각해 보셔요. 말이 15원이라지 거기서 3원씩 집세 떼죠. 쌀값이죠. 나무값이죠. 약값이죠. 옷 입어야 살죠. 그럼 월급을 올려달란 말이요? 아내는 얀정없이 말문을 콕 막는다. 유모는 펄쩍 뛰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고는 젖을 먹이고 일었었다. 내일은 일찌감치 오죠. 아내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 후로도 아내는 날마다 앉으면 유모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은 하도 여러 번 듣고 나니 사실 요새는 유모가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이도 보였다. 어린 것도 전에는 제 어미 젖꼭지를 물고는 챙알대다가도 유모가 젖통을 들이대면 끽소리 없이 벌컥벌컥 들이켜던 것이 며칠 내로는 몹시 시답잖아 하는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심푸녕스러운 젖꼭지를 문 채 잡는 소리를 하고 앙탈을 하는 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딴 데 젖을 대이는 게야요. 그렇게 흔턴 젖이 요새 갑자기 그렇게 말라붙을 리가 있어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다. 그제야 나도 생각이었다. 혹 끼니 때에 와서 밥 먹는 것을 보면 거량이라기보다도 허겁지겁 퍼넣는다. 그것은 맛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는 것 같았다.
먹던 밥을 주어도 김치 국물을 들이부어 무말랭이를 넣고 썩썩 비벼서는 아귀같이 퍼넣는다. 그것으로 보아 식량을 못 채운다는 것은 짐작되었다. 물론 15원에서 3원 집세를 떼고 장정 두 식구가 먹는데 여유가 있을 터기야 없다지만은 그렇게까지 식량이 못 된다는 것은 그의 자취 시대를 요량해 본데도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약질이라 약첩이나 다리게 된다면 돈 10원 가지고 풍성할 게 어디 있으랴. 이렇게 돌려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또 모체가 그렇게 부실하게 먹는다면 저지 안 나는 것도 의당하리라 생각하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싶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도 15원씩을 떼내고는 담배 한 갑 맘 놓고 사 피우지를 못하는 터다. 여기저기 1, 2원씩, 어떤 때는 3, 40전씩 거미줄 얽히듯 빚을 저으는 터였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대로 유모를 갈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만 것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그럴째야 그나마 또 끊어진다면 그도 딱하리라 싶었다. 유모를 도와준다는 동기에서 유모를 둔 것도 아니요. 악이라는 의식까지도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먹이자고 남의 귀한 젖을, 아니 그것은 피였다. 돈 주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떳떳스러운 일은 못 될 것이었다. 더욱이 병든 남편을 안고 양식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눈을 속이어 다른 아이에게 젖을 빨리러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만을 나무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되레 악착한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떤 날 동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크 또 인도주의자가 하나 더 생겼군 하는 조롱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지금의 그들 부부에게는 유일한 생명선인 젖꼭지를 봉쇄할 용기는 안 났다. 그것은 동료들의 말 맞다나 인도주의도 아니었다. 로맨티즘도 아니었다. 논단사의 동요는 달포가 되도록 잦을 줄을 몰랐다. 따라서 나의 우울도 게이지를 못했다. 그날도 나는 S의 집에서 두 친구와 따로이 재단을 세워서 좀 더 떳떳이 낯을 들고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잡지를 발간키로 의논을 하고 S가 다소 희망도 없지 않은 외삼촌인 P씨에게 교섭을 하기로 하고 9시에 헤어졌다. 나는 거기서 다시 팔판동 M에게 간단한 보고와 부탁을 겸해서 하고 M도 출동을 시켰다. M의 집을 나온 때는 10시가 훨씬 지났었다. 팔판동에서 내려오자면 화동으로 빠지는 좁다란 골목 모퉁이에 담배 꼬바리 속같이 꾸민 구멍가게가 있다. 그 구멍가게에서 지게꾼 하나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 사주고 있다. 물론 이 평범한 장면이 나의 눈을 끈 것은 아니었다. 무심코 내려오는데 나의 눈에 비쳤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내려오다 말고 발이 딱 붙어버렸다. 바로 지게꾼 옆에는 아이를 해서 들쳐업은 젊은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부인은 희미한 불빛에서나마 유모인 것이 분명했다. 그가 유모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옆에 선 지게꾼이 그의 남편일 것도 분명할 것이고 또 그 지게꾼의 팔에 매달린 아이와 등에 업힌 어린 젖먹이가 지게꾼과 유모와의 사이에서 난 어린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설사 유모 자신의 어린 것은 아니라 친다더라도 유모가 등에다 걸머지고 다닐째야 유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이라고는 생각이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동정을 살피었다. 지게꾼은 손을 잡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를 사주는 모양이다. 어린 것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지 신이 나서 손가락질을 한다. 지게꾼은 한참이나 서서 아이에게 시달리더니 지게를 벗어젖히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유모가 넌지시 넘겨다보고
무엇이라는지 말을 하는 모양이다. 내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 곳이나 하나 사들리지 않고 뭘 이것저것 만지고 있소. 상상컨대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도 같았다. 그들은 얼마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도로 지게를 지고 개천을 건너선다. 유모의 손에는 배추 한 단과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큼지막한 신문 봉지가 들려 있었다. 콩나물인가도 싶다. 나는 생각 없이 그들의 뒤를 밟아 한참이나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정신이 돈 때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졌다.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알고 싶었다. 그들은 천변을 끼고 자꾸 올라갔다. 저희들끼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래서니 아주니 하는 말 대문이 가끔 흐를 뿐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할 도리가 없었다. 삼청동 막바지에서 그들은 비탈을 타고 산기슭으로 올라간다. 나는 허리끈을 잡힌 사람처럼 무한정 따라갔다.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거기는 난가게처럼 거적과 양철 조각으로만 지은 집이 40-50채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말로만 듣던 빈민굴이 여기던가 했다. 그것은 할 일 없이 석유궤를 세워놓은 것 같은, 심하게 말한다면 돼지울 그대로였다. 20세기 문명의 자랑이라는 전기가 여기까지 올 리도 만무했지만은 석유불이 남아 안 켠 집이 많았다. 불은 켰대도 불빛이 새어나올 창도 없는 집도 그 중에는 있는 것 같았다. 유모의 일행이 들어간 곳도 이 집 중에 하나였다.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내려오기는 싫었다. 그래서 나는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그것은 이 부락의 맨 끝이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락에서도 제일 날림으로 꾸민 헛간이었다. 벽은 모두가 가만히 짝이었다. 한동안 불을 켜고 무엇을 치우고 하느라고 법석을 비우더니 어린애 우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것은 아까 등에 매달렸던 어린 것 요량에서는 갓난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나의 딸 연또래의 젖먹이 울음소리였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그만치 셋씩. 나는 속에서 푹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꿀꺽 참았다. 그 푼더분하고 순박해 보이는 얼굴, 어디에 이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었던가 싶어 나는 어둠 속에서 유모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온후한 맛이 도는 그 눈언저리, 더없이 후해 보이는 코, 덤덤하게 담은 입, 오줌동이 나이였으면 격에 맞음직한 그 얼굴, 어느 구석에 그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을까. 유모는 말소리까지 그랬다. 덤덤한 게 어딘지 어리석어 보였다. 웃음소리만 해도 그랬다. 앙칼진 데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얼굴로나 체격으로나 음성으로나 여유가 있는 유모였다. 그 유모가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을 눈앞에 놓고는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제서야 유모를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가시 알로 축 처진 것이 얼굴답지 않게 요염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이도 생각히었다. 그렇다. 눈이다, 눈. 엉겹결에 갓난 것이 잡는 소리를 한다. 매라고 어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런 놈의 팔자가 있담. 제 자식은 저지저고 안달을 하는데 남의 자식한테 젖을 먹이러 다닌담. 세상도 고르지도 못하지. 하고는 한숨이 꺼진다. 이 사람아,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를 랑 말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아이 아니면 5 식구가 고택골 갈 판이여. 이것은 남편의 말이었다. 암만 해도 얘가 죽을라나 보. 어째서 못 돌리고 이렇게 감기가 심할까. 무엇보다도 기침을 놔야 해.
갓난의 기침 소리라고 양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걸 그랴. 말거치가 젖먹이가 몹시 앓는 모양이다. 과연 조금 있더니 깔딱 넘어가게 기침을 한다. 요새 며칠 제때를 못 맞춘 것도 그 까닭이었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불평에도 일리는 있었구나 했다. 또 한바탕 기침이 터졌다. 그 망할 놈의 계집엔 처먹기도 해. 띵띵 불어가지고 가도 그저 홀쭉하게 빠르더니. 나는 질겁을 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쫓기는 사람처럼 불이 나게 비탈을 내려와서 그 불악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와서야 숨을 내쉬었다. 까닭없이 괴로웠다. 거기 있기만 하면 점점 무서운 말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괘씸한 년. 득 성냥을 그어서 담배를 붙여물고 나는 한참이나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다. 괘씸한 요량에서는 연놈을 한번 휘둘러 봤으면 싶었다. 속이는 것보다도 속은 것이 분했다.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다더라도 자식 없는 저지 날 데가 없을 게고 나 또한 그렇게 수숫대 속처럼 차지를 않은 터고 보니 그만 것쯤이야 양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한 자기를 감쪽같이 골려먹은 유모가 밉다 못해 분했다. 에이, 깜찍한 것들. 어디들 좀 보자. 15원이나마 없으면 너들도 어려울걸.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혼자 되뇌었다. 내가 자식을 굶겨 주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젖은 안 먹일 테다. 정말 저 때문에 큰일 났어요. 내 젖은 그나마도 안 나고 유모 젖은 자꾸만 줄어가고.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오만상을 찌푸리었을 말소리다. 아따, 짜증을 내더라도 방에 들어가서나 냅시다 그려. 애는 배를 못 채워 잡는 소리를 하고 온종일 나 혼자서만 매대기를 치니 살겠어요. 아이 볼 계집애를 하나 얻어주든지 식모를 하나 구해보든지. 인제 그만해도. 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앉기를 기다리어. 그런데 여보 하고 말을 꺼냈다. 아내는 무슨 얘긴가 싶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하자고 드니 차마 용기가 안 난다. 아무리 유모의 한 짓은 괘씸하다 친다더라도 자식을 가진 어미로서의 그를 나무랄 도리는 없다 싶었다.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성미에 녹두방정이 나올 것도 겁 안 나는 바도 아니기는 했지만은 그보다도 내 자식 줄인다고 남의 자식 굶겨주기라고 강요할 도리는 없지 않을까 했다. 제 자식을 살리자고 유모를 구하는 아내의 모성애 나 이 세상에 나올 때 어엿한 제 젖을 가지고 와서 부모의 가난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고 골골하는 자식을 불쌍히 생각하는 유모의 심정이나 자식에 대한 애정임에는 다름이 없지 않을까. 여기에서 젖을 뺏긴 쪽을 따진다면 그것은 유모의 젖먹이가 아니라 나의 딸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 호의에 대한 사례였다. 호의란 것은 베풀 수 있는 일일지라도 결코 그것을 강요할 성질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당당한 주권을 가진 유모의 어린 것은 강요할 성질이 못 되는 호의를 받고 그 대가로 권리를 빼앗긴 것이었다. 유모의 어린애로서 볼 때에 그것은 심히 모순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모순이요, 더 억울할 것은 자기의 자유의사에서 생긴 교환이 아니요, 유모의 자유의사, 아니 돈이라는 야릇한 물건에 정복된 부모의 무능이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모순은 그네들만 한데도 이렇게 모순된 교환 조건을 달게 받기는 하나마 결코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저쪽에서 줄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쪽에서 달랄 권리는 없는 유모의 젖꼭지였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웃었다. 확실히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것을 제가 먹자고 애를 쓰는 아이를 나무란 나 자신을 조롱했다. 그리고 유아에게 맡은 젖통을 맡긴 당자에게 반환했다고 유모를 욕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자식에게 대한 애정으로, 아니 남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먼 곳을 무릅쓰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왕복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삼청동 막바지를 화동이라고 속여가며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니 산 자식들을 죽었노라고 꾸며가면서까지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하기에 노력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유모를 나무랄 용기가 다시는 안 났다. 그때 유모에게 대한 나의 감정이라면 동정이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의감이었다. 나는 제가 맡긴 젖을 달라고 그 악을 떠는 어린 것을 떼치고 띵띵 부른 젖통을 움켜쥐고 삼청동 막바지에서 개동 꼭대기를 달려올 때에 유모의 심정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더욱이 병까지 난 어린 것을 떼놓고 투실투실하게 살쪄가는 남의 자식을 찾아 나올 때의 유모의 표정을 상상해보고 있었다. 나 참 싱거운 양반도 봤수. 남을 불러놓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앉으셨수 그래? 나는 그대로 잠자코만 있었다. 지금의 나의 심경을 그에게 이야기한댔자 아내는 비웃기만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은 일요일도 아니었지만은 나는 사회도 안 나갔다. 아내는 아침부터 머리를 빗는다, 치마 주름을 잡는다, 법석이다. 왜 어딜 갈라우? 좀 나갔다 오겠어요? 집에 계시다죠? 어딜 가기에? 유모 한 군데 말해볼까 해서 그래요. 내 곧 다녀 들어올게니 아이 좀 보셔요. 유물 두고서 무슨 유물 또 구하러 간다고 야단요? 하고 나는 펄쩍 뛰었다. 유모라고 쓰겠어요? 그 흔쾌 나는 젖을 어떻게 하는 겐지. 글쎄 요샌 빈꼭지만 빨리고 간다우. 필시 어떤 놈의 집자식한테 젖을 대이는 게야. 그러게 그렇지 뭐요. 나는 한사코 아내를 만류했다. 유모의 젖이 시원치 않은 것은 요새 자기 남편의 병으로 돈이 몰리니까 배를 주려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지금 당장 뗀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설사 다른데 젖먹이는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릇이고 아이 없는 어머니에게 젖이 날턱이 없고 보니 제 자식 있는 사람의 젖을 얻어먹이는 것보다도 갈라먹이더라도 제 소생 없는 편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역설해 들리었다. 생각해보구려. 당신이 남의 집 유모로 들어갔다더라도 아무려면 남의 자식이 내 자식만큼이야 소중하겠소. 그건 사람의 본능인데 뭘. 그러니 두 집 유모 노릇을 한다 가정한데도 제 자식 없는 편이 되려 낫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내도 그럴싸한지 주저앉고 말았다. 유모는 10시나 돼서 왔다. 나는 아내한테 눈짓을 해서 밥을 차려주었다. 바깥어른은 좀 어떠시오? 나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낯이 간지럽기는 했다. 좀 그만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 유모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자 나는 더 말이 안 나갔다. 유모는 몹시 거북하던지 젖이 모두 새 빠져서 하며 어린 것에게 젖꼭지를 물린다. 우리 성순이한테 젖꼭지를 물릴 때마다 유모도 잃은 것 생각이 나겠구려. 까딱하면 큰일 나지. 아이 하나 기르기가 우리같이 힘들어서야. 무심코 한 마리건만 유모의 귓바퀴는 빨개졌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나 유모에게는 콕 찔렸을 것이다. 유모는 아무 대꾸도 없이 어쩔 줄을 모르더니 아유 몹시 시장했던가배 가엾어라 하고 어린 것의 뺨을 어루만진다. 유모 어린 것 잃은 대신 자식이 하나 생겼으니 부디 좀 잘 키워주시오. 저것이야 바가지나 긁을 줄 알지 뭘 안다우. 나는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유모는 그 말에도 대답이 없이 얼굴만 붉어졌다. 그것이 더 안타까웠다. 푸. 나는 연기를 내뿜었다. 문구멍으로 새어든 햇살은 마치 빨랫줄처럼 방을 가로질러 맞은편 벽에 못 박히었다. 자줏빛 담배 연기는 물살을 이루듯 햇살을 칭칭 감고 돌아간다. 잘 먹우? 나는 유모를 돌아보았다. 네, 아주 꿀꺽꿀꺽 넘어가요. 우리 성순이가 복은 많구나.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왔다. 어쩐지 지금의 내 자신의 생활이 유모의 그 생활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증오가 무럭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벌써 써야 할 사직원이 여태 백지대로 있는 것은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넌 절구지를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섰는 거야?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정을 내자. 너 두고 봐라. 내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지겨워. 며느리 이무영.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기만 하면 박과부는 자리 속에서 이렇게 허공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이 봄 이래로 버릇처럼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냐는 것은 물론 날이 좀 끄무레해졌느냐는 뜻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한식날 시작을 한 객적은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쏟아진 이후로는 복이 내일 모레라는데 소나기 한 줄기 안 탄 것이다. 이러다가는 못자리판에서 이삭이 날 지경이다. 연후에 같으면 지금 한창 이듬맥이다, 피살이다, 매미충이 생겼느니 어쩌느니 할 판인데 중답들도 아직 모를 내어볼 염량도 못하고 있다. 밭도 그대로 퍽 묵어 자빠졌다. 오이다, 열무다, 목화다, 제철 찾아 심기는 했으나 워낙 내리쪼이기만 하니까 싹이 트다 말고 모두 시들어버린다. 하늘은 방귀도 안 끼고 오줌도 안 눌라고 설마 망종까지야 한부지락하겠지. 이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되어도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설마를 믿고 호미모를 냈던 사람들도 물을 대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이런 놈의 하늘이 있단 말인가. 7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더구먼서도 이건 그런 빗방울 한 번도 하질 않으니 농군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그놈의 원자탄인가 뭔가 때문에
천지조화가 생겼다더니 아마 그게 정말인 모양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요렇게 흐려보지도 못할 수가 있담. 단어도 휙 지나갔다. 그래도 중내 사내 하면서도 단오절이면 인조견 나부랭이라도 떨치는 아이들이 보이고 누가 서둘러서던지 동구박 느티나무에 그네라도 메었으련만 아이들이 끈개도 없는 새끼줄 그네를 버드나무 가지에 메고 싸움박질을 할 뿐이다. 그네고 자시고 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다. 달걀 노른자 위처럼 삼배출짜리로만 속 뽑아 차지한 구장내 빼어놓고는 놈 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식 때 한번 젖어본 채로 가랑비 한번 오지 않았고 보니 논바닥이 아니라 그대로 타작마당처럼 굳었다. 하불하 내댓 보지락은 와야만 뭐라고 내어볼 형편이다. 다들 굶어 죽었군. 굶어 죽었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떼정승이 날려나 보다. 굶어 죽기란 정승하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빌려하는 소리다. 물길만 믿고 물을 냈던 논들도 요새는 물 퍼대기에 온 집안이 논두렁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내 배에 다치랴 싶게 거드름을 피우던 구장까지가 요새는 아들이 갖다 준 군대 우장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면 논으로 나간다. 이런 방국이니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고르고 난 찌꺽지만 얻어 차지한 박과분해야 더할 것도 없다. 순조로워야 마석이나 얻어먹는 너마지기가 그대로 쩍 갈라진 채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작년 1년 내에 박과부는 두 며느리에 지금은 무남동녀처럼 되어버린 복녀까지를 끌고 다니며 극성을 부려서 퇴비를 1000관 가까이나 장만했었다. 그래서 장려상까지 탔지만은 박과부의 욕심은 금년에는 아랫뱀이 두마지기에서는 양석을 한번 내어보자던 배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양석은커녕 꽂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보니 기가 찰 밖에는 없다. 하는 수 없이 메밀이라도 뿌려둔다고 군대에 가서 있는 둘째 아들 창수가 지난 정월달에 벗어던지고 간 군대 잠바에다 돈도 300환이나 얹어주고서 메밀씨를 구해다 놓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복 전인지라 미련이 있어서 심지를 않고 아침이면 이렇게 며느리들 보고 그날 일기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과부가 새벽마다 며느리들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데는 또한 딴 이유가 있다. 그날의 날씨도 날씨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으로 그날 며느리들의 마음속을 점쳐보기 위해서다. 박과부는 아직도 쉰을 둘 넘었을 뿐이요. 자리 잡아 드러누워 있는 병자도 아니다. 해가 뜨도록 질펀하니 드러누워 있는 그런 성미도 못 된다. 그러고 보니 눈이 뜨이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치어다볼 수도 있건만 반드시 두 며느리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것은 며느리들의 대답 소리로 그날 며느리들의 기분을 살피자는 수단인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소리는 비가 옴직하냐 하는 소리도 되거니와 얘들아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 안개만 자욱해요 라든가 또 틀렸나 봐요 또는 비인커녕 눈도 안 오겠어요. 이런 대답 내용으로도 며느리들의 그날 일기가 짐작이 되었지만 말소리로도 며느리들이 부어있는지 신분영해 하는지 기분이 가라앉았는지가 짐작이 간다. 먼저 부엌에 나온 것이 어떤 며느리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도 된다. 원래 따지자면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양 먼저 대답하는 것은 큰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와야 할 계제인데 그것이 나중 나오면 아니 저것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박과부는 한편 그래도 낯살 터먹은 것이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큰 며느리가 의젓해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큰 것이 먼저 나온 걸 보면 간밤 또 잠을 못 잔 게 아닌가 쓸쓸한 자리 속에 질포원이 들어있기가 싫으니까 뛰쳐나오는지도 모르리 이런 불안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렇다고 박과부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래서만도 아니다. 남편이 외정 때 징용으로 일본 야하다 제철소에 끌려갔다가 기계에 치여 죽은 지 10년이다. 이 10년간의 중년 과부 생활이 자연 박과부를 거세게 만들었고 다심하게 했지만 두 며느리한테 신경을 쓰는 것은 반드시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이 두 며느리가 다 요새 와서 마음이 들뜬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였고 둘째는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과부다. 작은 아들 창수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군대에 끌려가서 벌써 3년째나 되는 것이다. 2달에는 풀린다, 3달에는 풀린다. 편지만 오다 또 꽁 구워 먹은 수작이었고 부양 책임이 있는 집자식은 곧 제대를 시킨다는 구장 말만 듣고 면소에도 몇 번이나 쫓아갔었다. 아버지도 없는 두 자식 중에 큰아들 창선이는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사를 했고 둘째 아들 창수가 군대에 갔고 보니 그런 법이 생겼다면 응당 창수만은 돌아와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진정서를 내면 된다는 바람에 300환이나 들여서 대서를 시켰더니 반장, 구장, 면장의 증명이 없다 해서 무효가 되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또 몇 달째 미적미적 밀려오고 있다. 큰 며느리라야 이제 겨우 26이고 보니 그야말로 정상과부다. 창선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자 동리 사람들은 글쎄 창선이 댁이 붙어 있을까 자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깟 계집애 하나 이렇게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동리 사람뿐만 아니라 박과부도 그랬다. 아이가 삽삽하고 부침성도 있고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자란 터라 속도 튀었다지만 나이 20에 못이 미진해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랴 했다. 저것이 모스매이기나 했더라면. 박과부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한탄을 했었다. 아들이었더라면 혹시 그것한테나 마음을 붙이고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사랍시고 지낸 지 한 두어 달쯤 되어서던가 한번 박과부가 선손을 써본 적도 있다. 예어미야, 너 기나긴 청춘을 어떻게 저것만 바라고 살 수 있겠느냐. 나야 네가 저것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있기를 바라지만 어디 너한테야.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려니까 며느리는 펄쩍 뛰었었다.
아니, 어머니도 망측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어머니가 제가 싫어지셨나 봐. 암만 싫다셔도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셔요, 어머니. 이렇게 나글나글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 큰 며느리였다.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어디 그러랴 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며느리였다. 아니, 제 남편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자상했다. 이거 어머니나 잡수셔요. 전 많이 먹고 왔어요. 유가족 위안회에 초대를 받고 여주 읍내에 갔다 온 며느리는 거기서 주더라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싸들고 왔었다. 박과부는 정말인 줄 알고 그 도시락을 둘째 며느리하고 나누어 먹고 말았더니 후에 밖에서 듣고 나니 그것 하나 주고 말았다던 것이다. 그런 며느리였다. 그런 며느리가 작년 가을부터 확실히 눈치가 좀 달라진 것이다. 박과부는 자기가 보낸 10년 동안을 생각해보고는 젊디 젊은 것이 사내 생각도 나겠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기도 했었지만 올 봄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에 없던 퉁명도 생겼고 어떤 때는 팩하고 맞서려고도 든다. 한식철만 지나면 농가에서는 눈이 빙빙 돌아간다. 온갖 밭 곡식도 파종을 해야 했다. 보리밭도 메고 거름도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창 달구어지는 판에 떡 친정회를 다녀온다고 나서는 며느리기도 했다. 박과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야, 네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 봄에 온 사돈은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 바쁜 철에 사돈집에 간다고 나서 네가 마음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로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방순이는 찔리는 데가 있다.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자랐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곡식 커가는데 여간 재미를 붙이던 방순이가 아니다. 시집을 오던 해다. 장선이가 철도 아닌 봄 학지를 알았었다. 골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며 머리에 물수건을 메어달라던 것이다. 방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한데 우물로 찬물을 길러간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얼마 만에야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박과부가 넌 우물을 팠느냐? 하고 물으니까 밭에 좀 들러왔어요. 병자 위에서 물 길러 간 사람이 밭엔 웬 밭? 왜가 싹이 났나 해서요. 간밤 꿈엔 안 났겠죠. 그래, 싹이 났던. 박과부도 대견해서 웃었었다. 농가집만 며느리는 저래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요만큼 뽀쩍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나 귀엽던지 똑 따주고 싶겠지요. 너 그러다가 네 남편한테 왜 싹이 더 좋으냐고 쫓겨날라. 고마워서 한 소리였다. 쫓아내면 쫓겨가지요 뭐. 어디 가면 왜 싹 없을라고요. 저런 망할 것. 그래, 남편보다도 왜 싹이 더 대단하다는 거야? 하고 장선이가 방에서 소리를 쳤을 때도 남편 없이는 살겠어도 곡식 기르는 맛 없인 못 살아요. 이런 방순이었었다. 이렇던 며느리가 이 바쁜 봄철에 친정회를 가겠노라는 것이다. 오니야, 네 맘 내키는 대로 해라만서도 하고 박과부는 앵동그라졌다. 아마 봄철에 친정 간다는 사람은 세상에 발칵 뒤집어도 너밖엔 없을 거다. 네가 다 날 없으이 여기고 하는 수작인 줄 나도 안다. 할 대로 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박과부는 며느리를 들볶아대는 시어미는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 과부였더니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었다. 자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고 트집을 잡아 중내 사내 나대기까지는 않았어도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는 눈은 어느 때 한번 모질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덜컥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큰며느리를 바라다 보는 눈은 달라졌었고 말소리에도 가시가 돋지는 않았었다.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냐? 어서 가봐라. 가서 아주 올 것 없다. 지금이 어느 철인데 사돈집에 간다는 거야? 아들이 죽은 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진 소리를 하기도 처음이었거니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디 사돈집인가요? 친정집이지요. 누가 오래나 있겠답니까?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잠깐 다녀만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냐, 마음대로 해.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언제 네가 어른을 어른으로 알았더냐? 시험에 대접을 했고. 이런 말다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기어코 어린 것을 끌고 저의 집에를 갔다 왔던 것이다. 생각더니보다는 일찍 돌아왔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고부간 사이가 틈이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며느리가 시어미 말을 거역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박과부의 의혹을 샀었고, 그렇게 보고 나면 그럴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 정월달에도 집에를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요 한 보름 전에는 육촌 오라버니인가 뭔가 된다는 젊은 아이가 다녀갔고 편지도 2번이나 왔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박과부는 그 육촌 오라비라는 사나이가 심상치 않으니라 한 것이다. 치마에 바람이 나게 나대어도 미처 손이 안 돌아갈 봄철에 일손을 쥔 채 맹 놓고 서 있기가 일수다. 밭을 매다가도 그랬다. 절구질을 하다가도 그랬었다. 그럴 때마다 박과부는 얘야, 넌 절구질을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섰는 거야? 하고 쏘아붙일라 치면 쟤라서 질겁을 해서 다시 일손을 잡지만 그때뿐이었다. 넌 아무래도 탈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일하던 사람이 일엔 정신이 없고 뭔 생각에 팔리는 거냐?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정을 내자. 너 갈 때 있건 가고. 어느 누이 집게가 짖느냐는 투다. 그러면 박과부는 속이 왈칵 뒤집혀지고 말던 것이다. 복녀야, 너 내 큰형이 혹 보따리를 싸는가 잘 보살펴라.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박과부는 딸한테 슬며시 귀띔도 한다. 여인네만 살고 있는 터고 보니 사내처럼 나돌아야 할 일도 많던 것이다. 왜 어머니? 글쎄, 잘 챙겨보란 말이다. 너 두고 봐라. 내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이제 제 집으로 간다고 내댈게니 두고 봐. 설마 하고 아직 15밖에 안 된 복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마가 뭐야, 잘 살펴봐. 박과부는 이렇게 장담도 했지만은 역시 나이를 먹으니만큼 짐작도 빨랐다. 큰며느리 방순이는 첫 정월에 친정애를 다녀온 뒤부터 시집을 떠날 궁리만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 이상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웠었다. 방순이가 기어코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오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충근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호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 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했었다. 충근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충근이는 서울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거리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에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충근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충근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번 만져본 일도 없기는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의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선이와 결혼을 했고 충근이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충근이를 지난 정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충근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란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충근 누이 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서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무와 함께 동리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 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충근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몫 끼잤구나 이렇게 달려들었었다. 아니 오빠도 남 여자들 노는데 남자 행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충근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충근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그시 주면서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진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나 알몸없이 때렸으니까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래지 않죠? 충근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충근의 소나귀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호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쯤한테 맞아선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재취에 잠기는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었다. 충근이한테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다. 살짝보다도 호되게 맞고 싶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막은 물처럼 괴었던 남성에게 대한 정열이 터진 물처럼 충근이를 향하여 쏟아져 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충근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색시장가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색시장가? 그런 거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는 방순이와 혼인을 했었어야 했을 겐데 사주가 바뀌었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방순인 그렇게 됐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때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인, 떼두고 와요. 그 집만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충군이한테까지 남의 씨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서 얘기지만 나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인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쪽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인물 당할 여자라곤 몇 안 돼요. 충군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줄 쓴데도 도시 굳이 들리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다지. 친정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핏하면 충분히 욕을 한다. 펑펑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곧잘하는 눈치라기도 했었다. 어머니의 이런 험담까지도 귀에 거슬리게쯤 된 방순이었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 될 말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의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 안에다 바짝 끌어다가 얼굴을 비벼대기도 했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애길 두고서 어떡해. 내가 환장을 했었나 봐.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레가 한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되는 방순이었다. 오랫동안 줄이며 살아온 살레였다. 한복 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 가는 것 같다. 몸이 비입이 뒤틀리며 모간이 타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멋이고 다 내어던져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까짓 계집애 제 자식의 씨인데 어련히 잘 기르려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넣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23이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사내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을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는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건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눈 팔아라 밥 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 될 수가 없던지 불러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면서 구장 일을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라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쾌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라 치면 동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힝!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곧 쥐어받고도 싶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요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간이고 보니 그런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구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 안에 안기어 숨을 할딱일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 회오리바람 속에 휘갑을 당하던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 참기 어려운 격정이기도 했었다. 동세년이 저쫀데 나 거 좀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전날 충근이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란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 터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우체부가 주더라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둥 넘어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둔날 새벽 장술이 버스 정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라비 유둔날 여주 올라간다. 한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네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 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입은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 털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 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주견치마 2개와 적삼 1개를 뚜루루 말아서 장 뒤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술이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충근이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니 트집을 잡아서 들볶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거울러 넘기던 심한 시어머니만을 기억에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둬 줘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희 놈 네 계집만 아느냐 하고 여편네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꺼들고 주먹으로 아들의 등을 펑펑 팬 일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간다. 시인이년이란 것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나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서 시누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시누이는 그런 시누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 어려도 오라범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저진하지. 이런 신호이었다. 죄로 가지. 그 쉬운 일 모함하다니.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미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쉬운이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사내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나섰다. 방순이는 눈이 뻔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우내 죽으로 살다시피 했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런 배골고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 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깟 농사 질게고. 정말 살 길을 찾긴 한 것처럼 눈앞이 훤해 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입이라도 덜어줘야지. 서울 가서 돈푼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진순이 년한테만 해도 그렇지.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 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푼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꽂은 채 낮아빠져 있는 눈바닥들이 눈앞에 서원했다. 밭곡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땡볕만 내리쪼이어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 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무대대하게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싶다. 그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노는 묵어 자빠졌고 수수다, 조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는 곡식이라고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 날로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 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농군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인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까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리 이어편 네들이 주고받을 욕짓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그런 환양년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로니 늙은 과부 시어미의 어린 자식까지 내던지고, 이런 소리가 곧 귓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진순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못해서 옷 한 가지씩을 해보낸데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시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만이라도 보태주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딸기 호들갑을 떨며 울어댈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닭이 2회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조바심까지 난다. 장차 저지르려는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낮처럼 밝아지더니만 또 꽈르르 꽈르르 어디를 내려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아이고,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나려 퍼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지끈 와지끈 벼락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수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소리와 빗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지끈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 퍼붓고 있다.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시이건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궁리밖에 없었다. 방순이는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장 밑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였다. 보퉁이를 잡은 방수는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별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다 하고 방수는 멍청했다. 아니다,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갔다. 추녀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역시 비였다. 번갯불이 확 일며 또 꽈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방순의 입에서는 이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희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봉당으로 뛰어내렸었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하고 박과부가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에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어나. 박과부도 고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옷다랭이 물길을 타야 하잖아요. 타야지. 타야 말고 젠장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도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스 정거장도 있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먼 동도 더 오고 있다.